출근길 라이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6일이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뭐가? 만나이. 만나이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 나이로 통용되는 7월 1일부터? 그렇죠. D-6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생일이 지나면은 나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몇 살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는 그냥 몇 살이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몇 년생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이를 좀 잊게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나이를 잊고 싶어가지고. 부장님은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사회적 나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 나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또 어려지면 조금 좋잖아요. 전 30대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설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TMI로 좀 알려주셨던 이런 나이 얘기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뭐 서비스 센터가 아니고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우스 시스템즈의 류기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대표님 뭐 회사나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데우스 시스템즈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회사고요.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만든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에 있는 어떤 큰 기업들이 보통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는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뭐 한국 땅에서 한국 자본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뭐 어떤 특정한 좀 특장점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데이터 센터의 기획부터 시작해서 뭐 구축, 설계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컨설팅을 하시는 건가요?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저희가 데이터 센터 이제 구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설계도를 또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데이터 센터 자체 브랜드에 저희의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자, 데이터 센터. 사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우리가 가장 최근에 큰 이슈가 불났던 거잖아요. 카카오. 네. 그때 정말 이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했었죠. 너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불편했어요. 네. 데이터 센터 뭔지 일단 개념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데이터를 보관하는 곳인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면 호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요. 그쵸? 데이터 센터는 서버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같은 컴퓨팅 장비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좀 우화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산소를 좋아하지만 서버들은 질소를 좋아하고요. 이런 형태에 맞는 이제 복합 특수 건물들을 좀 지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는 질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실제로 질소를 가득 채워서 바다 한가운데 데이터 센터를 떨어뜨리는 프로젝트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컴퓨팅 장비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최적의 효율을 내도록 지금 어쨌든 그 공간들이 좀 설계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전력이 절대 끊기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변전소 혹은 발전소부터 변전소를 거쳐갖고 데이터 센터에 인입되는 장비도 이중화, 삼중화가 전력이 돼 있어야 될 거고요. 데이터 센터로부터 각 서버로 들어가는 이런 장비들도 전력선들도 정확히 이중화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열량이 극심합니다. 이 발열량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특수시설들도 같이 좀 완비가 돼야 될 거고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카카오 회사에서 지금 카카오라고 자꾸 언급을 하면 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카카오 회사에서 보셨다시피 보안적인 측면이나 소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잘 설계된 특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유적으로 어떤 분들은 전력이 절대 끊기지 않는 거대한 냉장고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력이 절대 끊기지 않는도 중요하지만 끊기면 안 되죠. 끊기면 안 되는 거대한 냉장고를 짓는 비즈니스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건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적인 구성을 좀 설명하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하는 일, 정의 그런 것들은 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들 모바일 폰도 많이 쓰실 거고요. 컴퓨터도 많이 쓰실 거고 인터넷도 많이 쓰실 텐데 그 모든 장비들이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편 단에서는 누군가가 다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터치하고 누르고 하면 저쪽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막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누군가는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게 통신의 기본이니까 네. 반대편에서는 숨어있는 누군가는 계속 응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숨어있는 응답자들이 한 군데 뭉쳐있는 이런 형태의 복합 건물이라고 표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냉장고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안에가 춥나요? 추운 추운 기온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서버가 사실 여기서 정의를 잠깐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 데이터 센터의 용량 관련돼서 저희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편의상 데이터 센터 한 키를 저희가 40메가와트라고 지금부터 정의하겠습니다. 한 키를? 한 키. 그러니까 한 건물의 데이터 센터를 40메가와트라고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여기서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40메가와트 한 키, 40메가와트는 전력량이거든요. 참고로 40메가와트면 인구 한 5만 가구의 도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하루 사용량이요? 그게 뭐 예를 들면 공급량, 파이프라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용량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에 전략이 얼마만큼 순간적으로 공급돼야 되느냐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어마어마한 전력량인 거죠.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는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대략 10만 대 정도가 들어가고요. 10만 대의 서버가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가동되고 있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발열량은 사실은 엄청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잡아내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적 요소가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네, 많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 보면 한 2,900개 정도 있고 우리나라는 180개 정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성장에 대한 계기가 뭐가 좀 있을까요? 성장 모멘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 질문은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더 많이 지어질까라는 질문과도 좀 상통하는 문제인 거고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상투 잡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점유율 자체가 워낙 지금 작기 때문에 네,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센터의 폭증 패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의 단적인 예로 뭐 조금 이따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긴 할 텐데 작년 하반기에 발표된 챗GPT는 서비스 이름이니까 예를 들면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아직은 이제 시범 단계 수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생성형 AI가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 수요를 정상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센터의 수는 약 40메가와트짜리 한 150개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형태의 신산업들이 좀 계속 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성장 여력은 좀 지속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AI 이야기가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관련한 그럼 데이터 센터 산업이 지금 대비해서 뭐 향후 몇 년 동안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혹시 청사진을 그려보셨나요? 사실 뭐 예측이 좀 불가능한 수치고 직관형 영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자체적인 애널라이시스를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있는 건 저희는 착시 현상이라고 봅니다. 착시요? 예, 데이터 자체는 증가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데이터 센터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건 클라우드 시장입니다. 클라우드 중에서 또 정확하게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즉 기업들이 예전에는 자기 소유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글로벌하게는 아마존이나 MS나 이제 구글 같은 흔히 CSP라고 부르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자기 데이터를 이관하면서 일괄 위탁을 하고 있는 이런 걸 지금 클라우드라고 bu르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업자들이 뭐 KT나 네이버나 뭐 NHN, 카카오 같은 데가 있는 건데요. 이러면서 사실은 뭔가 클라우드가 데이터 센터 수요를 막 견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착시가 보이는데 산술적으로 생각해 봐도 A 기업의 데이터와 예전에 어디선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B 기업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절대로 1 더하기 1이 2나 3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IT 매니저라면 1.5 이하로 억제해서 코스트 다운 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겠죠. 즉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자체는 사실은 속성상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좀 억제할 수밖에 없으나 데이터 자체의 자연 증가분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좀 늘어나고 있는 착시 현상이 보이는 건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퀀텀 점프 시점은 2025년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2025년을 딱 찍은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통신망의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5G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6G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부터 도래하는 걸 2027년 정도라고 저희는 예측했고 지금 사실은 뭐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로도 그 정도 시점에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시장은 2년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지금과는 다른 하키 커브의 첫 번째 진입 단계에 들어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기획했던 이유는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기획하시게 되면 이게 뭐 뚝딱하면 바로 지어지는 건 당연히 아닐 테니 아무리 빨리 잡아도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투자하기에 굉장히 라이트 타임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비즈니스는 챗GPT나 혹은 얼마 전에 발표한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이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흐름들 때문에 2년쯤 빨리 온 것 같습니다. 2년쯤 빨리 도래한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지금 생각입니다. 2025년쯤에는 아까 말씀하신 챗GPT라든지 비전 프로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차피 데이터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그거를 또 이어질 수 있는 클라우딩으로 할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증가된다. 네, 저는 퀀텀 점프, 즉 하키 커브의 진입 곡선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산업계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뭔가 첫 번째 결과물을 2025년에는 대단한 숫자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뭐 모든 예측들은 거의 비슷한 탄착점을 향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이 그런 비슷한 통계치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게 이미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쭉 각광받았던 산업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 막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러면은 데이터가 되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는 각 기업들이 한정적일 거라는 생각에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에 사실 저는 관련된 주식의 ETF, 미국 주식 ETF를 샀거든요. 네네네.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잘하셨습니다. 상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몇 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2년 정도 좀 경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해외,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관련한 시장이 확실하게 뭔가 패권을 좀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미국 쪽에 투자를 한 거고요. 통계적으로 네네 말씀하시죠. 네. 어찌됐든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확대되니까 네네네.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아까 클라우드 컴퓨터가 착시 현상이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거는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AI나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같은 게 예를 들면 제품이라면 클라우드는 사실은 요거랑 같은 계위에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차세대 산업들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품 유통 방식에 가깝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서버에 저장해 놓고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서버에 위탁해서 할 건지에 대한 개념이고요. 클라우드 자체는 절대로 멈추지 않겠죠. 제가 적시하는 건 지금 기업망을 위탁해 주는 클라우드만 그러니까 전산실에 내가 서버 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하는 그런 걸로 오르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의 확대로서 올라온다. 클라우드 컴퓨팅 단순히 전산센터가 위탁해서 하는 그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뭐 AI나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같은 차세대 산업이 뭐 지금 혹은 뭐 2024년부터 스타트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이런 데이터들은 클라우드 위에 담기게 될 겁니다.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아까 시장 이야기 잠깐 여쭤봤는데 뭐 그 해보니 미국이 좀 쥐고 있는 건 맞나요?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처음 시작한 것도 미국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제일 많이 뿜어내는 회사들이 테크 자이언트들일 텐데 글로벌 시가총액 1에서 5등 회사들이 제일 많이 뿜어내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 회사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실은 그 전산실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자본이 투자된 그냥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당연히 회사 본사 근처에 위치하는 게 뭐 합리적 판단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미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 그런 것들 위치시키는 게 합리적 판단이었을 텐데 10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그때는 뭐 이메일이거나 뭐 웹이거나 뭐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지리적 위치가 지금처럼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서비스 그 데이터 센터를 두지 않으면 서비스 지연 시간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문제가 좀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좀 퍼져 나가서 좀 전 세계로 좀 와이드하게 퍼지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네. 이 전기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요건이 되지 않을까요? 전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예를 들면 전기를 그 국가가 생산할 그러니까 수 있느냐. 어떤 나라가 전기가 그 생산이 별로 안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그리고 네. 며칠 전에 분산 에너지 활성화법도 통과가 돼서 네네. 에너지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방으로 이전시키게. 왜냐면 우리는 부산 경상도에서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데 네네. 다 서울로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쪽으로 하려고 이제 법으로 강제적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하려고 네네. 하기 때문에 그 전기에 대해서 나라별로도 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의 지난 10년간의 맹주는 싱가포르가 홍콩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쪽에 굉장히 많았었고요. 왜 싱가포르에 많았을까? 거기가 데이터 센터 입지 조건이 좋은가? 사실 거기에는 좀 반론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계 이제 미국 측이나 유럽 측 자본이 들어갔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이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까지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제일 많이 존재합니다. 현재까지도. 근데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자체적인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전량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정도쯤 전에 그 전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못 짓겠다고 디폴트 선언을 했고요. 사실 그 오버플로우들이 지금 사실 여타 국가들로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으로 돌아서 얘기를 하면 한국은 전력이 좀 풍부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전분들이 일을 너무 잘하셔서 정전이 안 되죠. 일단 우리나라는 전략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에 있어서 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로 데이터 센터를 지르는 수요는 좀 많아지지 않나요? 혹시? 그건 이제 예측의 영역인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했고요. 사실 저희의 기대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부터 보자면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데이터 센터가 지구 전반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인터넷 트래픽의 흐름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으로 넘어와서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물도 채울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 많은 투자금들이 몰렸었고 게다가 과거의 맹주였던 싱가포르나 홍콩이 싱가포르는 전력의 이유로 홍콩은 사실은 차이나 리스크인데 더 길게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변 국가로 퍼지면서 사실은 1차적으로 대한민국이 수혜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장밋빛 전망이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예측들을 했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펼쳤었고요. 아쉽게도 지금 시점에도 똑같은 생각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느낌도 있고요. 단적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차세대 데이터 산업을 떠받칠 어쨌든 기반 산업 시설이고 토대라고 볼 수 있다면 토대가 좀 튼튼해야 여러 꽃이 핀다라는 사실을 모든 국가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데이터 주권 혹은 데이터 주도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사시에 우리의 데이터가 여타의 국가에 있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도 자국의 데이터는 자국법에 보호 아래 두는 게 옳다라는 판단들을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판단했었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국가들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상단을 구성해서 데이터 센터 유치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는 벌이고 있지 않나요? 아직은 없고 저희가 틈날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발 좀 만들어 달라고. 자, 지금 그러면 아까 이제 2025년 기점으로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질려면 2, 3년 걸리잖아요, 결론적으로. 3년은 좀 빠른 얘기고요. 한 4년 정도. 예, 그럼 지금 올해부터 막 착공하고 그렇게 네. 하는 데가 많겠네요, 결론적으로. 많이 있었고 실제 뭐 작년에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신규 데이터 센터도 좀 패턴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 센터 한 기당 40메가와트
그냥 조금 더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의정부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40메가와트 정도로 이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 정도 사이즈의 데이터 센터는 5년 전만 해도 뭐 전국에 한두 개밖에 없었고요. 근데 지금 지어지는 건 40메가와트, 80메가와트 이런 게 일반화돼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기획된 게 한 2년 전, 3년 전쯤부터 좀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올해는 이제 한두 개 정도가 오픈을 했고요. 내년에는 한 10개 정도가 오픈이 될 것 같고 그 뒤로는 10개 정도 엄청 많이 오픈돼요. 많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많이 준공이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지역 얘기 잠깐 했었는데 지방의 신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이유는 아까 뭐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거리가 어쨌든 가까워야지 이게 수급도 잘 되고 데이터 뭔가 이동도 좀 더 안정적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통신 시간에 대한 지연 시간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서울 안에 있으면 네. 뭐 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좀 멀리 가면 그 지연 시간 때문에 서비스가 느려질 것이고 데이터 센터로서 효용이 없다라는 주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일면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걸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모든 데이터에 적용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데이터는 약 1% 정도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합니다. 1%? 예, 금융권 데이터들 중에 일부, 예를 들면 트레이드 관련 데이터나 정말 초단타를 요구하는 중요하죠. 네. 그런 데이터들은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서울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여의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가능해지는 건데요. 지방으로 간다, 지방이 더 유력하다라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저는 거꾸로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 센터가 도시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아까 했던 얘기를 마무리 짓고 넘어가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아니고 외곽에 나갔는데 통신시간 지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은 데이터 센터 사업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넓은 지역이니까. 그럼요. 미국의 한 주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 땅보다도 사실 부지가 큰데 여기서 아웅다웅 그런 딜레이 싸움을 하는 건 좀 우습고 100분의 1초가 10ms인데 예를 들면 뭐 10ms 정도 이메일이 늦게 온다 혹은 넷플릭스가 늦게 뜬다 불편하지 않으시잖아요. 10ms 정도가 휴전선에서 서귀포까지의 저희의 지연 시간이거든요. 사실 뭐 통산스럽습니다만 땅덩어리가 작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지방 분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오히려 거꾸로 반문 드리고 싶은 건 왜 도시에 지었어야 하지?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집적화되고 있고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40메가와트라는 사이즈를 가져간 것도 불과 몇 년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그 4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5개, 6개를 하나의 단지 안에 묶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큰 물결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탈탄소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데이터 센터가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글로벌 테크 자이언트들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90% 이상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에서 ESG나 아리백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당연히 경주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잠재적 테넌트들의 대부분은 이미 아리백에다 가입해 계십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런 뭐 대규모의 어떤 부지를 요구하는 집적화 경향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친환경화에 대한 이런 경향 이런 것들을 과연 서울이나 부산 바닥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불가능한 일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좀 눈을 돌리게 되는 거고 비단 이거는 이제 한국적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미 글로벌의 경우는 미국은 아리조나 사막이나 혹은 해안가 쪽으로 이미 이동했고 유럽도 북극에 가까운 지역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뭐 중국도 내몽골 지역으로 좀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뭐 글로벌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으실 것 같습니다. 수요 공급 우리나라 측면에서 수요 공급으로 봤었을 때 아까 이제 2025년에 많이 증가 이제 클라우딩 비즈니스들이 많이 확대될 거야. AI든 뭐든 확대될 거라서 많이 지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이제 2030년까지는 너무 저기 한지 모르겠지만은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와 수요와 공급으로 봤었을 때 어떤 현상으로 갈 것 같나요? 일단 그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지구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1에서 2% 정도인데 지금 예측에 의하면 2035년경이 되면 30%까지 증가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간에 저희는 농담처럼 그런 말을 씁니다. 지구를 통째로 갈아서 디지털화시키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직 사실은 이 표면 긁지도 못했거든요. 스크래치도 못 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통째로 갈리려면 또 굉장히 뭐 성장 여력이나 디지털 이 저장에 대한 뭐 니드들은 많아질 것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IT 강국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많은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건 클라우드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 센터에 지리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참고로 모 이메일 서비스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이메일 서비스가 한번 일본 데이터 센터가 다운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서비스가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기존에 맹주였었던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일본의 데이터 센터에 많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희의 추측이고요.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한국은 디지털라이즈 되는 어떤 이 흐름에 비해서 여전히 데이터 센터는 어떤 뭐 1대1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여타 OECD 평균에서는 좀 하위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뭐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장단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기는 너무 좀 깊은 얘기긴 한데요. 통신망에서의 좀 약점이 있기도 하고요. 단적으로, 왜냐하면 인터넷을 서울이랑 한국이랑 미국이랑 통신할 때 뭘 사용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국이랑 미국이요? 한국이랑 미국에서 뭐 이메일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뭐 그래비티 이런 영화 보면 위성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해서 위성 아닙니다. 저기 해적 케이블 통해서 움직여요. 그 상어가 뜯어먹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그 해적 케이블이 그 육지로 들어오는 포인트를 케이블 랜딩 스테이션 CLS라고 부르고 한국말로는 육양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육양국이 사실 좀 일원화돼 있다는 약점도 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덜 집중해 온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상을 뒤집고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전환율은 OECD 평균 이하입니다. 뭐 이런 어떤 저희는 여전히 IT 강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왕년의 영화였던 것이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은 성장 여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로서 아까 뭐 약점을 말씀드렸지만 그 외 장점은 정말 차고 넘치거든요. 그럼 뭐 달리 말하면 뭐 초과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저희는 이제 산업부나 과기부 쪽에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건 지금 뭐 각축전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또 지어놔야 되고 그러니까 차세대 뭐 미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기 위한 각축전은 벌어지고 있고 요거를 그냥 뭐 보통 많이 얘기하는 대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허브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각 국가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그런 형태의 노력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주장들을 저희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약 18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중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죠? 80%에 육박할 거고요. 근데 데이터 센터를 뭐 몇 개 이렇게 따지는 건 사실은 일반인들의 시각이고요.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따져요? 작은 것도 있고 1메가와트짜리도 있고 40메가와트짜리도 있으니까 1메가와트 40개 모아봐야 40메가와트 하는데요. 근데 이걸 용량으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80%는 수도권에 몰려 있을 겁니다. 사실 그 흐름들이 아까 지적하신 저희 발전소는 대부분 해안가에 있거든요. 뭐 그걸 송배전선 서울까지 끌어오는 이런 개통편익이라고 부르는데 개통편익이 뭐 1년에 몇 조 정도니까 이걸 가급적 전기 많이 먹는 하마인 데이터 센터를 외곽으로 분할시키게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혜택이 많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되는 거니까 데이터 센터는 한 곳 많이 지어도 조금 이제 수익성이 좋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가요? 저희가 하는 일이 수익성을 좋게 만드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일이기도 하고요. 지방을 저희가 그 낙점한 건 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는 도시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하고 지방으로 가서 대규모화되는 데이터 센터들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제 후자가 훨씬 그 성장률은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메타버스나 AI의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쨌든 도심에도 데이터 센터는 있어야 됩니다.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게 근접거리에 있어야 되고 트레이딩도 또 하셔야 되고
때로는 내 정말 중요한 어떤 데이터가 너무 멀리 있으면 불안해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서울보다 분명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은 땅값이 뭐 그냥 데이터 센터 전력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평당 1억을 호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한 1000평 이내로 컴팩트하게 지어서 네. 지하도 깊게 파고 높게 올리고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지방의 클러스터를 만들 때 저희가 지자체 협의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데이터 센터 한 기당 10,000평 정도의 땅을 잡아줄 수 있는지 토지 사용 계획성 이런 거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걸 잡는 이유는 지하도 안 파고 그리고 공기도 좀 짧게 가고 공간을 여유 있게 남기는 걸 통해서 사전에 설계도 가능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코스트를 좀 다운시키는 효과를 가져가고자 하는 거고 결국은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거기에 뭐 신재생 에너지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데이터 센터가 결국은 모승자가 되는 데이터 센터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뭐 국가적으로 좀 짓고 있나요? 지금 뭐 약간 개인 기업 이렇게 짓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나요? 개인이나 기업들이 짓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은 뒤에 혹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원도 춘천의 K클라우드 파크라는 한 8만 평 부지의 데이터 센터 5개가 올라가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애초에 기획 자체를 지자체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을 데이터 수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굉장히 그 파격적 아이디어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버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양강 때문에 저층 이렇게 심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중 수온이 6에서 8도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관로를 뚫어서 서버를 좀 순행식으로 시키는 걸 통해서 그 물을 받아서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열교환기를 통해서 서버를 냉각시키고 다시 올라온 열은 다시 인근에 있는 스마트팜 쪽으로 보내는 이런 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100% 신재생 에너지로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계시기도 신재생 하고 에너지면 종류가 어떤? 태양광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2030년까지는 가급적 RE100을 좀 맞추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뭐 예를 들면 경기도 가평 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 북부 쪽에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는 오히려 뭐 주변에 있는 외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활용을 하는 걸 통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이런 분명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투자자들이 많이 보시니까 투자 관점에서 리치 회사, 맥키나스라는 리치 회사도 많이 쳐서 초과 수요가 발생되면 입주율,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진다 그러면 거기 장비들, 렉에 장비들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좀 투자가 유망한가요? 그 데이터 센터를 한다 보면 그 어떤 관점이라 하시면 뭐 정확하게 어떤 질문이신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짓고 지금 하는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유망한 건지 사실 뭐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자마자 해외에서는 뭐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다 막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 당연히 수혜를 입을 것이고 오히려 엔비디아의 그 예를 들면 1년간의 매출액 상승을 저희가 거꾸로 데이터 센터로 치환하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로 치환해 보면 왜냐하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몇 대가 더 팔릴 거라는 예측들은 나오니까 데이터 센터에 꽂아야 되니까. 예,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하나가 소요되는 그 전력량은 있거든요. 이걸 방정식으로 거꾸로 풀게 되면 데이터 센터 용량이 나오는 거죠. 그런 형태로 가서 보게 되면 거의 1대1로 데이터 센터도 수혜를 보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요. 예를 들면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 리치 회사들 뭐 지금 사실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데이터 센터 리치 회사들의 성장률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전 세계 1등인 에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90분기 연속 지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뭐 지금 고점 찍었다는 얘기도 있으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직 멀었다라는 판단도 좀 있는 것이고 2025년 뭐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하고 이렇다고 하면은 진짜 그 젠순항의 뭔가 그 자신감이 진짜 현실로 다가올 것 같다라는 뭔가 그런 생각이 반도체 업체도 좋고 그다음에 리치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 운영업자죠. 뭐 네, 운영업체들도 굳이 리치라는 표현이 없이 뭐 다른 운영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쪽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요 지으려면 비쌉니까, 대표님? 40메가와트 하나를 짓는데
땅값 제외하고 네. 대략 한 지금 5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하긴 좀 어렵네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임은 당연히 아니고. 조그만 것도 이제 몇천억 되니까. 그렇죠. 근데 대출 안 됩니까? 지금은 이제 경제성 논리로 봤을 때 네. 40메가와트 정도 이상으로 이제 설계를 하셔야 거기에 대한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는 테넌트들이 사실 그런 형태로 이후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수도권은 땅값도 비싸고 네.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가면은 조금 어차피 또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던 뭘 하든 이제 땅값 그러니까 공장을 짓던 뭐 건물은 말고 공장은 이제 땅값이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또 그 전체적인 투자비에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 그 수도권보다도 지방에 가면은 이제 수익성이 나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운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조금 할인을 좀 아까 K 클러스터도 세우고 지방 자치센터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원이라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땅값 얼마다고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할 것 같긴 한데 시가 가지고 있는 땅도 있을 거고 지금 머릿속 계산을 때려보면 서울의 1000평 땅과 지방의 산단 쪽에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겠죠. 인허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민 민원 부분들도 있으니까 지방의 10,000평 땅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크기는 10배 크지만 가격은 5분의 1입니다. 그렇죠. 사실 서울 땅값은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코스트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땅값이 코스트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사실 넓게 잡아놨을 때 흔히 말하는 구매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장비들에 대해서 특정한 캡티브를 갖고 갈 이유가 없는 거니까 발생할 수 있는 구매력의 상승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기가 짧아지는 데서 발생하는 이런 코스트 다운도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생산해내는 상품은 공간에 임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간 임대료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서 사실은 좀 좋은 형태의 그림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하면 전기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러죠? 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많이 발생 안 하나요? 그게 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으셔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기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미한 것이라고 지금까지의 조사는 나와 있습니다. 이후의 조사에 대해서는 저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한 25년 출입하면서 여기까지 자라왔는데 건강에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렇게 전자파 딱 생각해도 다 이렇게 함축돼 있고 전기 그렇게 많이 쓰면은 전자파 걱정되면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이제 인허가 할 때 항상 이제 주민들이 전자파 문제로 항상 이슈가 되고 있죠. 사실 그 부분이 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서울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 정도를 버텨줄 수 있을 만한. 글로벌하게도 사실 외부로 나갔던 것이 여러 전략적 포석이기도 하지만 전력 부족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방도 제가 이제 가평 쪽에 잠깐 이렇게 사무실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전기가 수급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원활한 지역을 찾으셔야 하고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걱정. 그냥 거기 있었기 때문에 위치마다 다르고 도심이었는데 가평 그리고 한전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제 발전소가 동해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서울이든 원주든 다 똑같고 설악산 넘어가면 우리한테는 부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산 넘어가면 조금 부담이다. 결국 그래서 이제 그 동해안권에서도 그런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최근에 화재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뭔가 그 사건 이후로 이런 화재 관련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민감하게 대응을 해두거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 차원에서 설계를 부려튼튼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리튬이온 방식이 아닌 다른 배터리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걸로 반사 이익을 보기도 했었고 결국은 사실 전국에 소방서가 왜 있겠습니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재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 백업 플랜을 가져가는지가 오히려 저는 더 착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인재는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도 사람 하나가 잘못하면 또 어이없는 결과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건 뭐 특정 기업을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카카오의 문제도 아니고 SK의 문제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뭐 비용과 경제성이나 이런 측면들에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수 있는 혹은 데이터 센터 뭐 디제스터 리커버리 DR이라고 부릅니다. DR 쪽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문화들이 좀 아직은 좀 미성숙했던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작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많은 이런 뭐 보조 정책들과 규제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짓는 것들은 이원화라고 하나요? 이중화라고 네. 하죠.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중화도 이제 계위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막상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는 것처럼 근데 가장 심층적인 부위, 그러니까 인프라 단까지의 이중화 혹은 건물 단위까지의 이중화 이런 것들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기는 한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그냥 요거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돌려갖고 따르게 가봐야지라는 형태로 나이브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시장에 뭐 변수가 혹시 있다면 뭐가 가장 큰 변수가 될까요? 뭐 결국은 테넌트 전쟁입니다. 사실 뭐 한국의 클라우드 환경도 무럭무럭 성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명을 좀 거론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이든 MS든 테슬라든 이런 데이터를 뿜어내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건 엔비디아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최소한 뭐 2, 3년 혹은 3에서 5년까지 단기적인 어떤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농담처럼 그런 얘기합니다. 센터 지어놓고 그런 외국계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성은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너무 각계전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인 거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은 단순히 이거 벌어서 좀 지어놔서 뭐 순식간에 무슨 고용이 창출되고 이렇다기보다도 거시적 시각에서 보자면 데이터 주도권 혹은 데이터 주권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직시하고 동남아에 있는 각 국가들에서 사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좀 우습게 봤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쫓아올 수 있을까. 전력도 되게 불안정하고 출장 가보면 꺽하면 정전되고 한국으로 오시겠네 조금 비싸도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결국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필리핀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니까 데이터 센터 보조금 줄 테니까 들어오시오라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한 700메가와트니까 700메가와트면 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데이터 센터 전체 양과 맞먹을 겁니다. 이 정도가 작년에 올 초에 유치가 됐거든요. 이런 형태로 좀 테넌트들이 어쨌든 데이터를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걸 뭐 지금 모자란 부분들은 좀 보완하고 장점들은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상단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테이블에 앉았을 때 충분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입지로서의 매력은 어필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테넌트를 얼마나 더 많이 유치할 것인지가 결국은 변수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뭐 전용 데이터라든지 우리나라로 오게 하는 게 등치가 크니까 원래 그러니까. 뭐 한국 서비스 할 거면 이왕이면 데이터를 한국에 두라는 얘기죠. 거기까지만 가도 1단계는 성공일 거라고 보고요. 근데 조짐이 지금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착시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기존보다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니까 와 한국이 되게 좋은가 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타의 경쟁 국가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조 현상이 한국이 조금 저는 오히려 좀 느린 게 아닌가라는. 느려서. 예,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구축되어 있는 지금 상황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디 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흔히 뭐 단편적으로 봐서 그 외신들을 보면 여타의 국가들에서 예를 들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뻥뻥 큰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아직은 한국에서 뻥뻥 큰 뉴스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그냥 짓고 뭐 어디서 짓기로 했다라는 정도의 파편적 뉴스만이 소비되는 것을 보면 조금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허가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서인가요? 뭐 어떤 건가요? 뭐 복합적이겠죠. 뭐 정부의 지원이 없어서만도 아니고 인허가가 그렇게 빡빡해 보이지도 않고 다만 누군가는 더 절실하신 거죠. 누군가 더 절실하신 거고
3년 전만 해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싱가포르, 홍콩 수요가 한국으로 오겠네라는 게 정말 일반적 예측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몰려오겠다 잘하면. 근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부 오시기는 하셨으나 이렇게 많이 수요를 저희가 획득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여기서 모종의 어떤 나이브함이거나 패착이 있었거나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요. 그냥 뭐 지금까지의 과오는 과오인 것인데 그래서 계속 저희가 뭐 칼럼이든 아니면 뭐 정부나 지자체에 가서 발언할 기회가 있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누군가는 좀 깃발을 드시고 제발 좀 테넌트들 좀 만나 주십시오. 나는 테넌트와 어떻게 협상하는지 알겠는데 저들은 나에게 완장을 원하니 완장을 채워주시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향후 한 5년 길게는 10년 더 우리 대표님 엄청 바쁘실 예정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바쁜 만큼 또 우리나라에 관련한 그 산업이 더 커진다라는 거니까 우리 류기훈 대표님이 더 바쁘게 뛰어다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데우스 시스템즈의 류기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